시어머니 장례식에 며느리 대신 나타난 낯선 여자, 유서를 읽는 순간 가족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툴 권리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장례식장 별실, 유언장이 낭독된 직후였습니다. 11억이 넘는 재산을 기대하고 달려온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화면이 깨졌습니다. 평생 세탁소 다리미 앞에서 살았던 74세 시어머니, 건물도 빼앗기고 돌잔치에서도 쫓겨나고 병원에 쓰러져도 아무도 오지 않았던 그 어머니가 죽음 뒤에 남긴 것은 아무도 몰랐던 11억짜리 유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장에 며느리 이름이 단 한 글자도 없었다면? 아들에게 돌아간 것이 종이 한 장뿐이었다면? 대체 그 돈은 누구에게 간 걸까요? 이야기는 장례식 3일째 밤, 조문객이 모두 빠져나간 텅 빈 빈소에서 시작됩니다. 장례식장 빈소 안 형광등이 한번 깜빡이더니 다시 켜졌습니다. 조문객은 이미 모두 빠져나간 뒤였고 상주석에는 정태 씨 혼자 앉아 있었죠. 밤 9시가 넘은 시각, 누가 올 리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밀려 열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중년 여자가 소리 없이 걸어 들어오더니 정태 씨 앞에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를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장입니다. 정태 씨가 알지 못하는 여자의 입에서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봉투 위에는 떨리지만 또렷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내가 죽으면 열어라. 분명히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이 봉투 한 장이 이 가족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게 됩니다. 정태 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빈소에 울렸죠. 누구세요? 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겼다고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정사진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고 깊이 절을 올렸어요. 이마가 바닥에 닿을 만큼 깊은 절이었습니다. 3일간 빈소를 지킨 아들의 어떤 인사보다도 무거운 절이었던 거죠. 향 연기만 피어오르는 빈소에 침묵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정태 씨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수진이라는 이름이 떴고 받는 순간 스피커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거기 아직도 있어? 내일 출근인데 빨리 정리하고 와. 여자가 고개를 돌려 정태 씨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조롱도 없었어요. 다만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무게가 실려 있었죠. 정태 씨가 전화를 끊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이더군요.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은 장례식에 한 번도 안 오셨군요. 그 한마디에 정태 씨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변명이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빈소 한 구석에 금색 리본이 달린 화환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진 올림. 3일간 그 화환만이 수진 씨의 유일한 흔적이었던 겁니다. 여자가 봉투를 다시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일 오전 10시 관계자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합니다. 정태 씨가 다급하게 물었죠. 관계자요? 무슨 관계자요? 여자가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소속 변호사 이하윤. 그 이름을 본 순간 정태 씨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세탁소 다림질대 앞에 서 있던 마른 소녀의 얼굴이 떠오른 거죠. 하윤이? 정태 씨의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16살 어머니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배우던 고아소녀. 하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 사라진 그 아이가 변호사 정장을 입고 어머니의 장례식에 서 있는 겁니다. 정태 씨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명함을 쥔 손만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윤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정태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영정 속 순옥 씨의 미소가 이상하리만치 평온하더군요. 살아서는 한 번도 짓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정태 씨는 알지 못했죠. 어머니가 마지막 6개월을 어떤 각오로 보냈는지를요. 하윤 씨가 빈소를 나서며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은 채 말하더군요. 내일 사모님도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안 오시면 더 곤란해지실 겁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태 씨는 영정 앞에 홀로 남겨진 채 핸드폰을 쥐고 있었지만 수진 씨에게 전화를 걸지 못하더군요. 내일 자신이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진짜 삶이 열린다는 걸 직감한 것일까요? 빈소의 형광등이 다시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 형광등이 깜빡이던 장례식장에서 3년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경기도 외곽 소도시,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골목에 박순옥 세탁소라는 간판불이 켜지던 새벽 5시였습니다. 순옥 씨는 그 시각에 다림질대 앞에 서 있었어요. 스팀을 올리는 손가락 마디마디에 오래된 화상 흉터가 드러났죠. 증기 사이로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오늘도 시작이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이 다리미 하나로 아들을 의대까지 보낸 여자 박순옥 씨의 하루는 늘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세탁소 벽에는 정태 씨의 의대 졸업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순옥 씨가 다림질을 멈추고 그 사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도 바쁘겠지. 전화기를 꺼내봤습니다. 마지막 통화 기록은 2달 전이더군요. 엄지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를 맴돌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전화기를 도로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들에게 먼저 전화하면 며느리가 싫어한다는 걸 순옥 씨는 몸으로 배운 셈이었죠. 다림질대 위 셔츠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순옥 씨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오전이 되자 세탁소 문이 열렸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이불 보따리를 안고 들어오며 말했어요. 순옥아, 아들이 강남에서 큰 의사 한다며? 효자네, 효자. 순옥 씨가 웃으며 이불을 받았습니다. 네, 잘 지내요.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웃음이 사라지더군요. 손주가 태어난 지 2년이 넘었는데 순옥 씨는 아직 손주 얼굴을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이불을 세탁기에 넣는 순옥 씨의 등이 유난히 구부정해 보였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월세방 식탁에 순옥 씨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반찬은 김치 하나와 계란 프라이. TV에서 가족 드라마가 흘러나왔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음식을 차려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순옥 씨가 리모컨을 집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더군요. 밥이 넘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순옥 씨의 저녁 식탁에는 늘 정막만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빈 의자 3개가 드러나 있었죠. 그날 밤 순옥 씨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통장 잔액은 84만 7천 원. 하지만 이중 바닥을 들어 올리자 낡은 통장 3건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40년 적금, 남편의 군인연금 수령 계좌, 세탁소 별도 저축. 순옥 씨가 통장을 한 권씩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아직 아무도 몰라. 평생을 아끼고 모은 이 돈의 존재를 아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순옥 씨는 왜 숨겨뒀을까요? 통장을 다시 이중 바닥에 넣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순옥 씨의 기억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비 오는 저녁 세탁소 앞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16살 소녀가 있었어요. 보육원에서 퇴소한 직후 갈 곳이 없던 아이였죠. 순옥 씨가 세탁소 문을 열었습니다. 밥 먹었니? 소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옥 씨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라면을 끓여 건넸어요. 그 한마디
밥 먹었니가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겠지요. 소녀의 이름은 이하윤이었습니다. 순옥 씨는 하윤 씨에게 세탁소 윗방을 내주고 학비를 대고 매일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정태 씨는 몰랐어요. 아니, 관심이 없었던 거죠. 하윤 씨는 매일 밤 윗방에서 새벽 2시까지 불을 켜고 책을 읽었습니다. 순옥 씨가 올려다보면 불빛이 새어나왔고 그때마다 미소가 번지곤 했습니다. 하윤 씨가 법대에 합격하던 날이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세탁소에 뛰어들어와 순옥 씨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순옥 씨는 찢어진 봉투에서 통지서를 꺼내보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태 씨에게 전화를 걸었죠. 정태야, 엄마 좋은 일 있어. 정태 씨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엄마 바빠. 나중에. 전화가 끊겼어요. 기쁜 소식을 나눌 아들은 없었지만 순옥 씨는 혼자 미역국을 끓이며 웃었습니다. 진짜 딸이 생긴 것 같았으니까요. 세탁소 불빛 아래 미역국 냄비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의 일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대형병원 부원장실, 정태 씨가 흰 가운을 입고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문이 벌컥 열리더니 수진 씨가 들어왔습니다. 명품 가방에 완벽한 헤어. 여보, 이번 주말 시어머니 생신이래. 정태 씨가 고개를 들었죠. 수진 씨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근데 나 그날 모임 있어. 당신 혼자 다녀와. 정태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같이 가면 어머니가 좋아하실 텐데. 수진 씨의 눈이 차갑게 변하더군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돌아봤습니다. 세탁소에서 뭘 해? 가면 옷에 냄새 배어. 지난번에도 코트 버렸잖아. 정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투자금은 아내의 친정에서 나왔으니까요. 입이 열렸다 닫혔을 뿐이었죠. 그 주말 순옥 씨는 아들 내외를 위해 새벽부터 소머리 국밥을 끓여 놓았습니다. 정태 씨가 혼자 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눈을 피하더군요. 수진이는 병원 일이 있대. 순옥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인걸요.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국밥을 한 그릇 더 퍼주며 아들의 체면을 세워줬습니다. 순옥 씨는 평생 이랬던 겁니다. 서운함을 삼키고 국물 한 숟갈 더 퍼주는 게 엄마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정태 씨의 빈 그릇 옆에 수진 씨의 자리는 차갑게 비어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손주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순옥 씨는 한복을 새로 맞춰 입고 버스를 3번 갈아타며 서울에 올라왔어요. 호텔 로비에서 정태 씨에게 전화를 했죠. 엄마 도착했어. 5분 뒤 정태 씨가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입술을 몇 번 달싹이다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은 순옥 씨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수진이가 세탁소 아줌마가 오면 남편 체면이 깎인다고. 정태 씨의 입에서 나온 건 수진 씨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순옥 씨의 눈이 한번 크게 깜빡였어요. 한복 고름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3초간 아들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죠. 그래, 알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옥 씨는 돌아섰어요. 호텔 로비를 걸어나가는 뒷모습, 새 한복의 등판이 작고 구부정하더군요. 금반지 보자기를 가슴에 품은 채 자동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버스 아니었습니다. 순옥 씨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턱을 악물었죠. 주름진 손으로 무릎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말을 건넸지만 듣지 못하는 게 아니겠어요? 보자기 속 금반지가 손바닥 안에서 단단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이 반지는 끝내 손주에게 전해지지 못했어요. 순옥 씨의 서랍장 깊숙이 통장들 옆에 함께 묻히게 되는 겁니다. 버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 씨는 정태 씨 앞에서 거리낌 없이 말하더군요. 시어머니 재산이 뭐 있다고 우리가 눈치를 봐. 그냥 정리하세요. 정태 씨는 반론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투자금, 아파트 자금, 아이 학원비까지 처가 돈으로 세워진 삶이었으니까요. 저울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던 겁니다. 정태 씨에게 어머니는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을 지킬 힘은 없었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엄마 연락처 위로 알림이 한 달째 비어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진 씨가 서류 한 장을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 건물 팔아서 아파트 잔금 보태자. 3억이면 딱이야. 정태 씨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부동산 매매 위임장. 어머니 도장 칸이 빈칸으로 남아 있었죠. 정태 씨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엄마라는 글자가 떴고 엄지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한 통의 전화가 순옥 씨의 마지막 것마저 빼앗게 될 줄은 그때 정태 씨도 몰랐을 겁니다. 그 전화를 받은 지 일주일 뒤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 씨가 순옥 씨의 월세방에 찾아온 겁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방문이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손으로 코를 막더군요. 여기서 사람이 살아요? 환기 좀 시키지. 구겨진 매매 위임 서류를 식탁에 던졌습니다. 순옥 씨가 일어서서 서류를 펴봤어요. 며느리의 첫 방문 이유가 도장 하나 받으러 온 것이라는 걸 그 순간 깨달은 겁니다. 결혼 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며느리가 온 이유, 고작 도장 하나였습니다. 수진 씨가 서류의 도장 칸을 손톱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건물 가지고 계셔봤자 유지비만 나가잖아요. 정태 씨는 현관 옆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순옥 씨가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정태 씨가 고개를 돌리더군요. 이건 아들의 부탁이 아니라 아들이 거절하지 못한 명령이라는 걸 순옥 씨는 그 눈빛만으로 이해한 겁니다. 순옥 씨가 서랍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찍었어요. 붉은 인주가 번졌습니다. 40년의 세월이 그 한 방울에 묻힌 셈이었죠. 수진 씨가 서류를 챙기며 일어서다 순옥 씨의 손을 받습니다. 화상 흉터투성이. 수진 씨의 시선이 그 위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처음 들어본 어머니라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글자가 감사가 아니라 영수증처럼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서류가 수진 씨의 가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현관에서 수진 씨가 정태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좁은 월세방에서 순옥 씨의 귀까지 닿았어요. 이제 진짜 연락 안 해도 되지? 줄 거 줬으니까.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순옥 씨는 식탁 위 서류가 있던 자리를 행주로 닦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를 한참 동안 닦고 또 닦았습니다. 10분 동안 계속됐죠. 순옥 씨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행주 위로 붉은 얼룩이 번지는데도 멈추지 않더군요. 돈이 넘어간 뒤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어버이날에도 순옥 씨의 생일에도 정태 씨의 문자는 석 달에 한 번이었어요. 엄마 건강해? 네 글자. 순옥 씨가 답장을 보내면 읽기만 하고 답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순옥 씨는 답장을 그만뒀어요. 월세방에는 TV 소리만 하루 종일 울렸습니다. 냉장고에는 유통기한 지난 두부와 김치 한 통. 이제 순옥 씨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해 겨울 새벽 3시였습니다. 순옥 씨가 화장실을 가다 바닥에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머리가 세면대 모서리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죠. 아침이 되어서야 이웃 주민이 신문이 거치지 않은 걸 보고 119를 불렀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물었어요. 보호자 연락처요? 병원에서 정태 씨에게 3번 전화했습니다. 3번 다 받지 않았어요. 수진 씨는 정태 씨 옆에서 화면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네. 그리고 돌아 누웠죠. 3일이 지났습니다. 병실에 보호자는 오지 않았어요. 순옥 씨는 의식을 되찾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에게 아들이 찾아와 과일을 깎아주는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가 났죠. 어머니, 맛있어요? 순옥 씨가 고개를 반대쪽 벽으로 돌렸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요. 링거줄 하나가 유일한 온기였습니다. 손잡아주는 사람 하나 없는 병실에서 4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윤 씨가 서 있었어요. 양손에 전복죽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요. 어머니, 저예요. 순옥 씨의 마른 손이 허공을 더듬다가 하윤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입술이 떨리며 움직이더군요. 하윤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순옥 씨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 통장, 아무도 모르는 통장이 있어. 하윤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간호사가 병실 문을 두드렸지만 두 사람은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가 퇴원한 뒤였습니다. 월세방 작은 식탁 위에 낡은 통장 3권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윤 씨가 매주 찾아오던 어느 날 순옥 씨가 서랍장 이중 바닥을 열어 꺼내 놓은 겁니다. 첫 번째, 40년 적금. 두 번째, 남편의 군인연금 수령 계좌. 세 번째, 세탁소 별도 저축. 하윤 씨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를 확인한 순간 하윤 씨의 손이 멈추더군요. 11억 3천만 원. 하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옥 씨는 담담하게 차를 따르고 있었어요. 평생 안 쓰고 모은 거야. 정태한테 주려고 했었지. 하윤 씨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지금도 그러실 건가요? 순옥 씨가 창밖을 봤어요. 세탁소가 있던 자리에 빈 건물이 보이더군요. 한참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은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한테 가야 해. 순옥 씨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마음을 정한 사람의 목소리였던 거죠. 순옥 씨가 하윤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언장 써줘. 법적으로 아무도 뒤집지 못하게. 하윤 씨는 변호사였습니다. 공증, 증인, 영상 녹화. 모든 절차의 무게를 알고 있었죠. 어머니, 정말 이대로 하시겠어요? 순옥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호하더군요. 하윤 씨는 그날부터 움직였습니다. 법무법인 동료 2명을 증인으로 세우고 정신감정 의사를 섭외했어요. 촬영일이 왔습니다. 순옥 씨는 깨끗한 흰 블라우스를 입고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정신감정 의사가 옆에서 질문을 했고 순옥 씨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날짜가 적힌 종이를 들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더군요. 나 박순옥은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전 재산 11억 중 6억은 하윤 씨에게, 5억은 순옥 씨가 후원해온 미혼모 시설과 고아원에 기부. 아들 정태 씨에게는 편지 한 통만 남긴다는 것이었죠. 공증인의 도장이 서류에 찍혔습니다. 순옥 씨가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았어요. 하윤 씨를 바라보며 웃더군요. 하윤아, 네가 합격 통지서 들고 왔을 때 엄마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 하윤 씨의 눈에 물기가 찼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순옥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정태는 그날 전화도 안 받았어.
근데 너는 달려와서 절을 했잖아. 순옥 씨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윤 씨의 눈물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어요. 공증이 완료된 뒤 순옥 씨는 편지를 직접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편지지 2장이었어요. 첫 번째는 정태 씨에게. 쓰다가 멈추고 창밖을 보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1시간이 걸렸어요. 두 번째는 하윤 씨에게. 이건 단숨에 썼습니다. 5분이면 충분했죠. 접어서 봉투에 넣고 겉면에 적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열어라. 봉투 2개가 유원장 옆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하윤 씨가 물었습니다. 수진 씨에게는요? 따로 남기실 말씀 없으세요? 순옥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잠시 천장을 보다가 고개를 내렸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쓰지 마. 단 한마디였습니다. 단호했어요. 하윤 씨는 알았습니다. 그 짧은 문장 안에 담긴 무게를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미움이 아니겠지요.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순옥 씨는 이미 며느리를 가족에서 지운 거였어요. 볼펜 뚜껑을 닫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유언장과 편지를 금고에 넣으며 순옥 씨가 말했습니다. 하윤아, 내가 죽으면 장례식장에 가서 이걸 읽어줘. 그 사람들 앞에서. 하윤 씨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다가 물었어요. 만약 사모님이 안 오시면요? 순옥 씨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어요. 안 오면 더 좋아. 그 사람 성격에 나중에 알면 더 미칠 테니까. 순옥 씨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윤 씨는 알았어요. 그 미소 뒤에 40년치 서러움이 단단하게 굳어 있다는 것을요. 금고 문이 닫히며 묵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였습니다. 순옥 씨가 세상을 떠났어요. 월세방 침대 위에서 조용히. 발견한 건 하윤 씨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던 날 문을 열었을 때 순옥 씨는 이미 차가웠어요.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손에는 정태 씨 어릴 적 사진이 쥐어져 있었죠. 마지막 순간에도 아들의 사진을 안고 있었던 겁니다. 하윤 씨는 사진을 순옥 씨의 가슴 위에 올려두고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식장 첫째 날이었습니다. 정태 씨가 상주복을 입고 빈소에 앉았어요. 눈이 붉었죠. 수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돌아가셨어. 와야지. 수진 씨의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장례까지 갈 필요 있어? 받을 것도 없는데. 화환 보낼게. 끊겼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길에 며느리의 대답은 화환 보낼게 5글자였던 거예요. 정태 씨가 전화기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둘째 날이었습니다. 조문객은 세탁소 단골이었던 동네 어르신 서너 분뿐이었어요. 순옥이가 갔어? 아이고, 그 착한 순옥이가. 할머니들이 영정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정태 씨는 절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죠. 화환 하나가 도착했어요. 며느리 수진 올림. 금색 리본. 정태 씨는 그 화환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빈소에 며느리가 보낸 건 리본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치는 게 아니겠어요? 정태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하윤 씨는 기다렸어요. 순옥 씨의 유언대로 조문이 모두 끝난 뒤에 나타나기로 했으니까요. 밤 9시 빈소 앞에서 검은 코트에 단추를 채우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유언장, 공증 서류, USB, 편지 봉투,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죠. 하윤 씨는 문 앞에서 3초간 멈춰 섰습니다. 이 문을 열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윤 씨의 손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밀었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장례식장 별실이었습니다. 하윤 씨가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죠. 정태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진 씨가 들어왔어요. 선글라스를 쓰고 표정은 불쾌했습니다. 대체 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나 10시 반에 내일 예약 있어. 시어머니의 장례식보다 내일 예약이 먼저인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별실을 나설 때 그녀의 손톱을 신경 쓸 여유는 사라지게 됩니다. 하윤 씨가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하윤 씨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공증된 유언장, 녹화 영상, USB, 봉인된 편지. 테이블 위에 하나씩 놓았죠. 수진 씨의 눈이 유언장이라는 글자에 번뜩 빛났어요.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유언장? 시어머니한테 재산이 있었어? 정태 씨도 놀란 눈으로 하윤 씨를 봤습니다. 두 사람 다 몰랐던 거예요. 월세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던 어머니에게 재산이 있었다는 걸요. 수진 씨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하윤 씨가 유언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자 박순옥은 아래와 같이 재산을 처분합니다. 잠시 멈추고 정태 씨와 수진 씨를 번갈아 봤어요. 총 자산 11억 3천만 원. 수진 씨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입술을 핥았어요. 정태 씨는 얼어붙었죠. 11억? 어머니가 세탁소 건물 3억을 빼앗기고도 11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40년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돈이었어요. 수진 씨가 의자를 끌어당기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하윤 씨의 입이 열렸습니다. 수증자 이하윤 6억 원, 사회복지법인 기부금 5억 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진 씨가 벌떡 일어섰어요. 의자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잠깐, 아들한테는? 남편한테는 뭐가 있어? 하윤 씨가 수진 씨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눈이었어요. 편지 한 통입니다. 11억 3천만 원. 아들에게 돌아간 것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입이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습니다. 편지 한 통이요? 수진 씨가 테이블을 양손으로 내리쳤습니다. 물컵이 넘어져 유언장 사본 위로 물이 번졌어요. 하윤 씨가 재빠르게 서류를 치웠죠. 정태 씨는 의자에 못 박힌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윤 씨가 봉투를 정태 씨 앞에 내려놓았어요. 순옥 씨의 글씨. 정태에게. 정태 씨의 손가락이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열고 싶지 않은 마음과 열어야 하는 마음이 동시에 밀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봉투를 집어드는데 5초가 걸렸습니다. 정태 씨가 편지를 열었습니다. 첫 줄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정태야, 엄마는 네가 부원장 되던 날 세탁소 앞에서 혼자 울었다. 목소리가 한 음절마다 갈라졌습니다. 수진 씨가 옆에서 편지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정태 씨가 본능적으로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수진 씨의 손을 밀어낸 거였어요. 결혼 후 한 번도 아내에게 안돼를 말하지 못했던 정태 씨가 처음으로 거부한 순간이었죠. 수진 씨가 손을 멈추고 정태 씨를 노려봤습니다. 정태 씨가 읽어 내려갔습니다. 기뻐서가 아니라 그날부터 너를 잃을 줄 알았기 때문이다. 내 아내가 엄마를 부끄럽다 했을 때 네가 한마디만 했으면 됐다. 수진 씨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자신의 말이 편지에 적혀 있다는 걸 직감한 겁니다. 두 주먹을 쥐었죠. 시어머니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기록해 두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정태 씨의 눈에서 물이 편지지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없었다. 그게 11억보다 아팠다. 정태 씨가 더 이상 읽지 못했습니다.
고개가 무릎까지 떨어졌어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장례식장 별실에 아들의 울음소리만 벽을 치더군요. 수진 씨는 우는 남편을 보지도 않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울었고 며느리는 전화를 건 겁니다. 같은 공간,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이거 무효 소송 가능하죠? 치매 환자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수진 씨가 전화기에 대고 말하는 순간 하윤 씨가 노트북을 열어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순옥 씨가 나타났어요. 흰 블라우스, 안경, 날짜 종이. 정신감정 의사가 옆에 앉아 있었죠. 수진 씨의 전화기에서 변호사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영상 증거가 있으면 힘듭니다. 하윤 씨는 모든 것을 준비해뒀던 겁니다. 순옥 씨의 부탁대로 누구도 뒤집지 못하게요. 수진 씨가 전화를 끊고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영상 속 순옥 씨가 말했습니다. 나 박순옥은 온전한 정신으로 누구의 강요도 받지 않고 이 유언을 남깁니다. 또렷한 목소리에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어요. 하윤이는 내 딸입니다. 피는 안 섞였지만 이 아이만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수진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태 씨는 화면 속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다시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런데 영상 속 순옥 씨의 입이 다시 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속 순옥 씨가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정태 아내분, 혹시 이걸 보고 있다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수진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유서에 당신 이름은 없습니다. 내 인생에도 없던 사람이니까요. 돌잔치에서 나를 돌려보내던 날 나는 당신을 지웠습니다. 수진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입이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어요. 죽은 시어머니가 영상 속에서 며느리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선고한 겁니다. 당신은 없는 사람입니다. 수진 씨의 무릎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윤 씨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일어서서 수진 씨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한 글자 한 글자 끊어서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툴 권리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수진 씨의 무릎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어요. 이게 말이 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정태 씨의 흐느낌과 수진 씨의 무너진 숨소리만 남아 있었어요. 벽에 기대어 놓은 영정 속 순옥 씨는 처음 보는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별실 문이 열리고 수진 씨가 먼저 나갔습니다.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정태 씨가 뒤따라왔죠. 수진 씨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정태 씨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이혼해. 당신한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 정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 씨가 차 문을 열고 탔어요. 엔진 소리가 울리고 차가 빠져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더군요. 결혼 8년 끝은 그렇게 허무했습니다. 재산이 없는 남편은 수진 씨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정태 씨가 주차장에 홀로 서서 빨간 테일램프가 사라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정태 씨는 텅 빈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영정 앞에 엎드렸어요. 이마가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돌잔치에서 돌려보냈던 날, 건물 서류에 도장 찍게 했던 날, 전화 안 받았던 수십 번의 밤들. 전부가 지금 이 바닥 위로 쏟아지는 것 같았겠지요. 정태 씨는 그날 밤 영정 앞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철거 직원이 올 때까지요. 순옥 씨의 영정 속 미소가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하윤 씨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정태 씨가 찾아왔어요.
초췌한 얼굴이었죠. 하윤 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윤아, 어머니가 마지막에 행복하셨을까? 하윤 씨가 잠시 정태 씨를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오빠 어머니는 끝까지 당신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하윤 씨가 책상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순옥 씨의 월세방 벽에 붙어 있던 정태 씨의 졸업사진이었습니다. 정태 씨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뒷면에 순옥 씨의 글씨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잘 되어서 다행이다. 정태 씨의 어깨가 다시 떨렸습니다. 편지 마지막 줄이 떠올랐겠지요. 그래도 넌 내 아들이다. 잘 살아라. 단 2문장이었습니다. 미움이 아니었어요. 포기였죠. 하지만 그 포기 속에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태 씨가 사진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마 평생 그 주머니에 머물게 되겠지요. 꺼내볼 때마다 순옥 씨의 다림질대 앞 모습이 떠오를 테니까요. 하윤 씨가 조용히 티슈를 건넸습니다. 한 달 뒤였습니다. 하윤 씨는 순옥 씨의 유지대로 미혼모 시설에 기부금을 전달했어요. 시설 원장이 눈물을 흘리며 하윤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설의 새 이름이 현판에 새겨졌죠. 순옥의 집. 현판을 거는 날 하윤 씨는 로비에 순옥 씨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다림질대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세탁소 아줌마를 부끄럽다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름은 건물에 새겨졌어요. 시설 아이들이 현판 아래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의 세탁소가 있던 자리, 경기도 외곽 소도시 골목이었습니다. 새 주인이 작은 셀프 빨래방을 열었어요. 하윤 씨가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유리창에 이 글귀 하나만 써주실 수 있을까요? 주인이 종이를 받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리창에 순옥 씨가 생전 좋아하던 문구가 새겨졌어요. 따뜻한 손이 세상을 말려줍니다. 동네를 지나는 어르신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 글귀를 읽었습니다. 누군가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으며 중얼거리더군요. 순옥이가 맨날 하던 말이네. 세탁소 냄새는 사라졌지만 순옥 씨가 다려준 옷처럼 반듯한 온기가 이 거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빨래방 유리창에 석양빛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어요. 하윤 씨의 법률사무소 아침이었습니다. 책상 위 액자에 순옥 씨의 편지가 담겨 있었어요. 하윤아, 네가 내 딸이어서 고마웠다. 엄마는 외롭지 않았어. 하윤 씨가 출근하며 그 액자를 받습니다. 한번 미소 짓고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오늘도 누군가의 편이 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겁니다. 순옥 씨가 남긴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손 하나가 만든 기적이었죠. 그리고 그 기적은 하윤 씨를 통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무실 문이 닫히고 액자 속 순옥 씨의 글씨 위로 아침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순옥 씨가 평생 쥐고 있던 건 다리미 하나였습니다. 그 다리미로 아들을 키웠고 남남이었던 소녀의 인생을 펴줬습니다. 정작 자신의 구겨진 마음은 아무도 펴주지 않았지만 순옥 씨는 끝까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돈보다 무거운 건 사람의 마음이고 피보다 진한 건 진심으로 건넨 밥 한 끼라는 걸 오늘 이 사연이 여러분께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디에 계시든 그곳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